우리가 어떤 장르의 책을 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 장르를 이렇게 상업적 장르라고 볼 수 있죠. 요걸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픽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소설류겠죠. 나머지 5개 왼쪽에 있는 장르들이 넌픽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학습서 하나 건너뛰고 멘토십 실전서 또 하나 건너뛰고 경수필 요 3가지를 색깔을 좀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설명하려는 분야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멘토십 실전서 자기계발류 서적 중에 제일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쓸모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멘토십 실전서를 쓰는 거, 그걸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십 실전서는 분명히 쓰다 보면 수필의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멘토십 실전서 한번 보시죠. 영어로는 how to guide, 또 self-help라는 표현이 자기계발이라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self-help 매뉴얼입니다. 실용적인 조언과 지침이 중심이 된다. 그 독자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실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요. 단계별 안내, 체크리스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그냥 수필처럼 편안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좀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그 책이 전달하려는 것은 정확한 단계, 체크리스트, 또 요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필류와 비교해서 좀 이따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멘토가 겪은 시행착오와 성공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실전적 안내서다. 단순한 이야기 대신 구체적 사례, 원칙 제시, 그리고 실천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매 챕터의 끝에 프로세스를 개조식 요약, 개조식이라면 이렇게 번호를 매기거나 아니면 이제 분리 포인트, 점을 찍어서 하나, 둘, 뭐뭐 했음, 하였음,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시각 자료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멘토십 실전서의 어떤 기준, 또 요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필류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수필에는 중수필이라는 게 있고 경수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경수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제가 위에 써놨는데 미셀러니라 그럽니다. 미셀러니. 자, 개인의 감정, 일상적 체험과 사색을 문학적 언어로 풀어내며 독자의 공감 유도, 그리고 깊은 철학보다는 가벼운 성찰과 삶의 단상에 집중한다. 중수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것보다 이론과 논리가 무장이 돼서 조금 무거운 그런 것들이 이제 중수필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세이류는 경수필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강사분이 쓴 멘토십 실전서의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준비는 기술이지만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초보 강사 시절 발표 직전 빔 프로젝터 오류로 청중에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해 모든 장비를 테스트하고 대체 자료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다. 작은 준비가 청중에게 신뢰를 준다. 만약에 후배 강사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선배 강사가 그 시절 그렇게 당황을 했었구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비를 했고, 강사가 지켜야 할 그 수칙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이죠.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뭐 일찍 도착하는 거 1번, 장비 테스트, 대체 자료 준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한 다음에 끝에 표로 정리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각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멘토십 실전서라는 것은 내 개인의 경험이 너무 많아지면 기술적 체계성이 흐려진다. 기술적 여기는 디스크립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수필류를 썼을 때, 자, 똑같은 얘기인데 강의장을 가득 메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느낍니다.
이 자리는 내가 가진 이야기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좀 감성적이죠. 시적이고 30분을 넘길 수 없을 줄 알았던 시간이 어느새 2시간이 지나고 누군가 제 강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강의라는 것이 말 이상의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실용적 정보는 부족하고 이걸 뭔가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경수필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아까 앞서 살펴봤던 이런 어떤 수칙,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알려준다 하면 멘토십 실전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책인데요. 두 분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공저도 뭐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쓰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그런 거가 섞여 있어요. 한 분은 수필류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앞에 띄워져 있는 글을 보면 왠지 기분 좋은 사람, 왠지 피곤한 사람, 이렇게 언뜻 보셔도 약간 수필류의 느낌이 있죠.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한 분은 한 챕터마다 그 끝부분에 스피치 코칭이라고 해서 요 뒤쪽에 붙어 있는 그 글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 표가 있죠. 긍정어휘, 부정어휘. 그래서 이 일종의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공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경수필류랑 멘토십 실전서가 섞여 있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단계별 실천 방안,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사례를 몇 개 볼게요. 하나는 이제 팀장 리더십.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팀장 리더십 자체로 키워드를 했을 때 뭐 여러 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리더십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신 팀장 리더십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MZ세대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팀장이 곧 회사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성장했을 때 가장 잘된 케이스가 팀장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팀장 리더십에 대한 멘토십 실전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델북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팀장이긴 한데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일을 위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는 위임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팀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툭툭툭툭.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리더로서 저는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팀의 신뢰와 결속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위임을 했느냐 이거든요. 사실 이 팀장이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팀장이 겪은 신경의 변화뿐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했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그게 멘토십 실전서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 한 문단을 보죠. 우선 팀 회의를 소집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독려했다. 한 팀원이 시장조사 데이터를 재구성해 명확한 타겟팅 전략을 제안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줄을 안 친 두 번째 문단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여기를 읽었을 때 내가 팀장이라면 저거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 챕터 끝에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을 글자는 조그맣게 해서 붙여놨고요. 그래서 저 내용이 있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위임의 5가지 원칙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 책이 구성된다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앞쪽에서 이 팀장의 이 저자의 경험을 한번 맛보고 마지막에 위임의 5가지 원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책이 바로 멘토십 실전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엔 창업 멘토링입니다.
자, 실패를 마주하는 법. 창업은 실패와 동행하는 여정이다. 근데 이게 이제 경수필류로 이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물론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자, 중간 문단에 나는 스타트업 팀과 멘토링 세션을 진행했다. 아, 그러면 이 책을 보면 멘토링 세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고객 인터뷰를 몇 건 했나요? 경쟁사 분석은 얼마나 했습니까? 마케팅 메시지가 고객의 필요와 일치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멘토링 세션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결국 잘못된 타겟 고객 설정이 주요 원인임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실제로 멘토링 세션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프로세스가 눈에 보여야 그게 멘토십 실전서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챕터 끝에 어떤 게 붙어 있어야 되나? 예, 그 프로세스를 시각화해서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팀장 리더십에 관한 사례에서는 위임의 5가지 원칙이 맨 마지막에 1, 2, 3, 4, 5 이렇게 해서 개조식으로 정리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 멘토링 프로세스가 이렇게 그림으로 또 그래픽 자료로 시각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멘토십 실전서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특정 목적에 맞춘 멘토링 실전서를 쓸 것인지 경수필을 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 이도저도 아닌 책이 됩니다. 모든 글이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어떨까 하는 예시입니다. 사실 이 템플릿이 있다고 해도 모든 글이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몇 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죠. 처음에 도입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입을 하시죠. 뭐 재밌는 얘기를 쓰시던, 명언을 쓰시던, 그 다음에 핵심 개념 또는 멘토의 경험, 이걸 하나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리, 실제 사례를 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실제로 경수필류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실제 사례도 그냥 뭐 내 감정 위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 멘토십의 원칙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번호를 매기든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던 멘토십 원칙을 거기다 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해 놓고 마지막을 마무리를 할 때 실용적인 조언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멘토십 실전서를 구성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멘토십의 원칙, 그리고 멘토십 프로세스의 시각 자료, 그런 문단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결론은 멘토십 실전서의 요소는 1번 단계적 설명이 필요하다. 실행의 지침이 필요하다. 데이터와 사례가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은 최소화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수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